네, 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월요일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공단과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미국은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필요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추가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 해저 송전망 사업에 필요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원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전 최초의 해외 전력망 투자 사업으로 이번 조달은 국내에서 축적된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는 2025년까지 호주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3배로 늘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에너지 사업 파트너사인 헨콕 에너지와 함께 자회사인 세넥스 에너지에 약 2,8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급 과잉에 25% 가까이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합니다. 현재 80kg 기준 1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값이 최대 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합니다.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은 코스피 시장, 힘든 시장 안에서도 테마와 종목의 환기가 되어줄 수 있는 뉴스들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기료 인상과 적자 탈피 사이의 딜레마, 한국전력 이슈 살펴봅니다. 지난주 내내 전기료 인상한다, 이슈로 대두됐던 한국전력. 해외엔 원전 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죠. UAE의 송전망 사업을 수주하기로 따냈다고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한전 소식은 거의 저희가 매주 한 개씩은 꼭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해저 송전망 사업에 필요한 38억 4천억 달러 정도의 한월 한 5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재원 조달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어제 바로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 일단 22일 날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법인이 모기업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PF 형식으로요. 약 한 31억 달러, 한월 한 4조 3천억 정도의 차입금을 조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해저 송전망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한전의 첫 해외 전력망 투자 사업으로 중동과 북아메리카 지역 최초로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활용한 3.2기가와트 용량의 해저 케이블 및 변환 소재를 2025년까지 건설해서 향후 35년간 운영한 사업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가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 참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이제 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업 자금 조달 성공 그리고 착공에 따라서 한전의 향후 해외 사업 진출, 신사업 진출에 대한 초석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나 등 최근에 청정에너지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개설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약 한 30% 규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미리 여러분들 관련 업종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내용도 추가로 나오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관련 업종 한번 쭉 공부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업종을 좀 압축해서 축소해보기 전에 한국전력 일단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매 분기 적자폭은 점점 커지잖아요. 올해만 지금 4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갖고 있어서 버티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지 한용희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자폭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좀 모멘텀은 좀 많이 잃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S&P 가격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 도매 가격인데
한국전력은 이제 발전사들한테 발전에 대한 전기를 이제 도매 가격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도매 가격을 가져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죠. 외통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격은 비싼데 비싸게 팔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뭐 가격에 대한 상한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그럼 그 적자폭은 한전이 다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전력 도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S&P 가격이 지금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노란 색깔 줄이 이제 육지 가격이고 이제 보라 색깔이 이제 제주도의 가격인데 S&P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그 4월 달에 200원을 좀 넘겼던 부분들이 조금 꺾이면서 그래도 하락을 하나 했더니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은 3분기에 대한 적자 폭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4분기가 어떻게 되냐, 이미 뭐 LNG 가격이나 각 에너지 가격들을 보시면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저 케이블을 뭐 이렇게 5조 4천억 규모를 깔았다고 해서 이게 뭐 한 번에 다 인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메꿀 것도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러면 해저 케이블을 좀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설계는 그 삼성물산이 하고 시공은 벨기에 얀데놀이 담당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뭐 해저 케이블 LS 전선이나 LS 전선 아시아나 아니면은 KT 서브마린을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전력은 반등 시 좀 비중 축소가 맞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번에는 한화그룹의 기업 쪼개기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증시 바닥에 떨어져서 분노 게이지가 높았던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한화가 오후 5시쯤 공시를 내놨습니다. 한화 갤러리아의 인적 분할, 이어서 한화 첨단 소재의 물적 분할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그림인 건지 소장님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을 했죠. 이미 김동관 부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곧 한화그룹이 이제 분리가 되겠구나. 인적 결합이든 물적 결합이든 뭔가는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세 가지 업종을 주도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에너지, 방산. 즉 모빌리티는 한화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UAM이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는 뭐죠? 태양광도 있고 기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등등. 원래 또 하나가 에너지 쪽에 강한 점을 가지고 있었죠. 끝으로는 뭐죠? 방산입니다. 오죽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런 뭐 무기 산업 업체죠. 로키드 마틴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 모빌리티하고 에너지하고 방산 세 개의 산업을 그룹의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룹이 대한민국 몇 개나 될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한화그룹의 이런 개편은 굉장히 앞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클 걸로 보는데요. 지금 이건 예상입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아마 장남인 그 김동관 부회장이 가장 지금 한화의 주력 업체를 갖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방산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한화 고유의 한국화약이죠. 한국화약의 고유의 그런 산업 내지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받을 걸로 보고요. 두 번째 차남이죠. 네, 지금 한화 생명의 부회장으로 있는 김동원 부회장이 아마 금융그룹 쪽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삼남이 되겠죠. 김동선 상무가 리조트라든가 유통 등을 분리하지 않겠느냐. 결국 언제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한화는 이제 머지않아서 한화그룹에서 세계의 전문 그룹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마음이 심란하셨던 부분은 아마 물적 분할하는 사업부에 태양광 소재가 있냐 없냐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뭐 물론 알 수 없지만 내용이 나오기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모듈이 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하나솔루션의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나솔루션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 포인트가 많은 것 같거든요. 한용희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사업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갤러리아 인적 분할을 하는데 워낙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뭐 백화점이다 보니까 뭐 전통적인 산업이어서 이제 고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첨단 소재인데 이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 첨단 소재 사업부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차량용 내장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거죠.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소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EVA 시트라고 해가지고 셀 모듈을 좀 보호하는 장치인데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중국 시장이 장악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태양광 소재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 그러면은 미국 쪽의 셀 모듈 쪽도 같이 분할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큐셀 사업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거는 이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태양광을 관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미국 쪽에서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분할을 해서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첨단 소재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광 소재 물론 태양광 소재에 들어가죠 이게 EVA 시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중국 시장이 워낙 뭐 장악을 하고 있고 뭐 워낙 중요한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오늘은 뭐 미국 증시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솔루션의 좀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화 이슈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성난 농민 민심에 내놓은 정부 대책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창 수확철이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일손도 부족할 정도로 쌀알 거두기 바쁜 게 정상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폭등하지, 쌀값은 폭락하지, 농사 지어봤자 지금 본전도 못 찾으니 트랙터로 변론을 밀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선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쌀 농사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유명하죠. 정말 네. 세계 탑권의 유명한 나라인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쉬운 상황 느낄 밖에 없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가격 가운데 이 쌀값이 작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43년 만에 이제 최대폭으로 하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안에 시장 격리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식생활 문화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매년 쌀 소비세가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1990년대에는 1인당 120kg 정도를 소비를 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반도 안 되는 1인당 57kg 정도의 쌀 소비가 되더라고요. 일단 거의 뭐 소비량 자체가 이제 한 30년 만에 한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43만 톤, 여기다 공공비축량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한 90만 톤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80kg 기준으로 1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대까지 떨어진 쌀값이 한 18% 정도 최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8% 오른다 하더라도 농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일단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일단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 달부터 하락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1년 전 이제 YOY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24.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9% 하락했는데 요거 해가지고 18% 올라간다 해서 작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통계가 1977년도부터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모든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식료품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 변동성도 또 염두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유동성 장세, 에브리싱 랠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통화 긴축 쇼크로 연일 좀 신저가 종목 소출하고 다우 지수도 뭐 연중 최저치 찍었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2,300까지 내려갔다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최종 승자는 지난 60년간 꾸준히 수익을 냈던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이다라는 외신의 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워런 버핏,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모범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런 버핏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면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 분석을 보니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량 기업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 조금만 확대해 주시죠. 지금 워런 버핏이 나오고 왼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저 왼쪽이 뭐냐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전체 수십 개 가지고 있겠죠. 수백 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운영의 약 81%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딱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상단에 보시죠. 뭡니까?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 전체 자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었고요. 그다음 코카콜라 등등.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굳이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그 뜻 아닙니다. 삼성전자, KB금융,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롯데칠성, 삼성카드, S오일 이런 종목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워런 버핏은 짧게는 5년, 길게는 45년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코카콜라는 1970년대에 샀던 거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10년 동안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짧게는 5년, 길게는 40년 가지고 있는 이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워런 버핏이 그 어떤 투자가보다 훌륭한 투자라고 인정받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든 주가가 많이 내려가든 항상 자기 자산의 20에서 30%는 뭘 가지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런 버핏은 S&P가 그렇게 급락하고 나스닥이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나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아, 많이 빠졌구나. 그럼 내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 우량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자. 2번, 장기 투자를 하자. 짧게는 5년, 길게는 40년간 가지고 있을 종목을 선택하자. 마지막 3번, 어떤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많이 내렸던 그 단기 시황에 급급하지 말고 항상 적정 현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워런 버핏은 성격이 느긋한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의 거품이 꺼지니 아 이제 정말 다 버리고 도망칠 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정말 많거든요. 한용희 수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가치주 어떤 종목이 지금 좀 눈에 꼽히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뭔가 투자하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지금 시장 방어적인 부분에서 좀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음식료 섹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몇 개 업체들이 이미 올렸죠. 그래서 뭐 라면 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주류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했었고 그러면은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치주라고 해가지고 뭐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격 전가,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가치주라고 판단하는 뭐 버크셔 해서웨이죠.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에너지 섹터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아니면은 뭐 쉐브론 이 두 업체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 반대로 그럼 팔았던 섹터는 어디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GM하고 그 크로거, 뭐 버라이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작년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랠리를 하면서 비교됐던 투자자가 있었죠. 캐시우드였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테슬라를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준비디오를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많이 투자를 하면서 좀 이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 꺾인 게 이제 테슬라였죠.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서도 돈을 버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가치주에서는 좀 가격 정가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정가되는 음식료 종목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엔 우리 이번 주 예정된 빅 이벤트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기획되는 테슬라 AI 데이가 현재 시간 30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작년에 디자인만 공개됐던 로봇의 시제품이 공개가 되는 걸까요, 선영 대표님?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30일입니다. 이제 테슬라 AI 데이 2022에서 과연 어떤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지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옵티머스 시제품 이제 발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AI 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와 비슷한 주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앨런 머스크 CEO가 라이브로 동작하는 옵티머스 로봇의 시연 가능성을 언급해서 화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일단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머스크의 로봇이 쇼맨십에 불과하고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굉장히 좀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잘 아시는 대로 보스턴다이내에서 지난해 아틀라스 공개했죠. 그래서 미국의 앱트로닉 같은 경우는 에스트라를 개발했고요. 샤오미도 사이버원 지난달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죠. 유럽은 이제 페퍼, 이제 최근에 유나이티드 로보틱스 그룹에 인수된 이 기업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AI 그 데이 한번 관전 포인트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기업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서도 로봇테마는 죽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진짜 갈 거 없을 때 그래도 갈 곳 없는 자금이 가는 곳이 로봇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실적 지키는 SPG, 뭐 기술력,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두 종목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야를 좀 확장해 볼까요? 한용희 수석님. 저는 로봇주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서 조금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이죠. 근데 이제 SPG 같은 경우에 이제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산업용이 30% 수준이고 가정용이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감속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SPG보다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모닉 드라이브를 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테슬라 공장에 협동 로봇으로 들어가는 것도 환학 제품이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기술력을 아직까지 감속기를 따라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 보시면은 이 작년 AI 데이 때 발표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다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다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가 관절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딱 생각이 드는 거는 모터도 40개 들어가고 감속기도 40개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 로봇 안에 FSD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오토파일럿 카메라가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테슬라 전기차로 봤을 때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FSD 컴퓨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AMD 칩이나 엔비디아 칩이나 이렇게 둘 다 쓸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속기 SPG나 뭐 이런 협동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지금은 저는 로봇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약세장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어드릴게요. 우리 배당 수익 한번 노려볼까요? 배당주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빠지니까 또 포트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마냥 버티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배당 수익에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삼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참 우리 주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벌써 600조 원,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600조 원의 돈이
공중 분해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자, 이럴 때라고 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 몇 푼이라도 수익이 나는 게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부각되는 게 뭡니까? 바로 배당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투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실적이 좋으냐? 두 번째가 뭐죠? 주가가 많이 내렸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프로테지가 자그마치 9%대입니다, 여러분. 뭐 BNK라든가 여러 우리 지방은행, 구지방은행이라고 표현하죠. 지방은행이라든가 SOL 같이 항상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지금 얼마죠? 거의 높게는 9.6%까지 나옵니다. DGB도 9.5% 그리고 우리금융도 9%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10월 초나 중순까지는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적립 매수죠. 이번 9월 달에 3분의 1 사시고 10월 정도이나 나머지 3분의 1을 추가하시는 것이 배당 투자에도 그 나름의 묘미가 있다고 보시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금년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그러나 금년에 기업 실적 어떻습니까? 그다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 4월 달, 5월 달에 아하, 내가 작년에 배당 투자하기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큐엔씨입니다. 지금 긴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하반기도 안정된 실적 유지하면서 업황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난주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KTNG입니다. 그래도 배당주로서 주가 요즘 추세 살아있는 모습인데 3분기 시장 기대 부합이 예상된다면서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또 대신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포지오 티닙 FDA 자문위원회 의견 부정적이라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시죠. 네, KG 이니시스입니다. 3분기 상저하고 가시화 전망된다라면서 목표가 유지했고요. 대신증권은 TLB에 대해서 DDR5 전환의 실질 수혜주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CS윈드와 삼강 MNT네요. 풍력주 두 리포트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목표가 CS윈드에 대해서 유지했고요. 또 유진투자증권, 삼강 MNT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으면서 신규 목표가 5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신세계 INC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진다라면서 다올투자증권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 상상인증권은 동아소시오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목표가 내놨네요. 자, 그럼 오늘 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희 수석님부터 출발해 보죠. 일단 뭐 금요일 날도 미증시는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하락할 때 커플링 형상을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오늘 뭐 당연히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변동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이제 PC 지표 발표가 이제 9월 30일 날 AI 데이랑 같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경계하시면서 보수적인 전략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도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초반에는 미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과 그리고 미선물 그리고 외인 선물 매수세를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루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뭐 말씀드린 거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 가치 투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이루어지려면 일단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건 뭐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적 분할 이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는 이유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이 안 나오는 기업 투자 안 합니다. 사실 애플도 제일 많은 비중 투자하게 된 이유가 스티브 잡스 때는 배당 안 했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 사망하고 나서 배당을 시작하면서 애플의 비중을 늘린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올리면 외국인들 분명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1%도 안 되는 배당 가지고 외국인들 수급을 받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 성향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사실 이 얘기가 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이 상황에서 좀 더 배당 성향을 좀 늘리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각 기업들의 어떤 밸류도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일단 초반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 시장 속에서 오늘도 좀 잘 버텨
버텨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PCE 지수 발표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보고 있는 주가지수 저점대 2,300 그거 팔 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안 팝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증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풋옵션 300을 외국인이 사는가 파는가 그것만 보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2,300포인트 밑으로 가면 외국인이 돈을 버는가 손실 보는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풋옵션 300포인트를 외국인들이 사는가 파는가를 보십시오. 매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지금 비록 시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선물 매도를 해서 시장을 했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10월 13일 날 다음 달 13일 날에는 2,300 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남인호 소장 그리고 김선영 대표,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